오늘은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이 아니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입원하시면 저희들이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예전에 입원하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입원하셨는데 제대로 또 못 들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요걸 요약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했고요. 예전에 근데 다 한 번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걸로.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시면 제가 이제 암 요양이라고 찍어가지고 이거 지도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보니까 서울 경기에 대부분 이렇게 몰려 있고요. 최남단에 여수 쪽에 암요양병원이 있고 제주도에는 암요양병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암요양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가 요거거든요. 고세포 온열, 미셀토, 사이모신 알파, 뭐 일명 자닥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거는 셀레나제, 셀레늄,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 요법. 요 치료를 주로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킬레이션 요법이라든지 비타민 D 요법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요 치료 방법이 메인 방법이고, 여기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 암요양병원에 있는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는데, 요 고지포 온열 요법 요거랑 요건 따로 하고, 미슬토하고 사이모신 알파 일명 자닥신은 요게 이제 면역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요거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미네랄 요거 따로 말씀드리고, 비타민 C 요법 이거는 예전에 하도 이제 자주 말씀드려서 요즘은 최근에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다가 그래서 한번 올해는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거고요. 처음에 고지포 온열 요법은 주로 이게 열이거든요. 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은 냉증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열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올려서 보통 이제 39도에서 한 41, 2도까지 열을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신온열요법이 있고 국소온열요법, 이런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미 국립 NIH에서 고지포 온열요법, 온열 치료의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열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손상을 주는데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할 때 이게 효과가 증폭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염창원 선생님이 쓴 암 완치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정의가, 온도를 이용해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할 때 효능을 증폭시키고,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항암 치료이고, 면역세포의 명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 방법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국소요법과 전신요법. 이렇게 나누고요. 요게 이제 국소요법은 이런 식으로 전극의 판을 크기나 주파수를 이용해서 깊이를 조절하기도 하고, 깊이가 이런 경우는 얕고 이런 건 좀 깊죠. 요건 전신온열요법.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치료기죠.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국내에 거의 잘 안 들어오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전극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여기에 이제 순행식, 여기 생리시험수가 들어가서 기계를 냉각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13.56이라는 거. 여기 주파수가 1356만 헤르츠가 초당 진동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물인데 수소, 요게 산소거든요. 요게 이제 약간의 음극을 띠고 있고, 요게 이제 양극을 띠고 있고, 수소기 때문에. 요게 아래 위로 진동을 하거든요. 요 주파수에 의해서. 1300만
1356만 요 사이클에 의해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있는 물이 진동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몸에 주어지게 되면 히쇼 프로테인이라고 세포를 열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그 단백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9도에서 41도, 2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암세포는 이게 열선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정상세포는 혈류가 충분히 흐르기 때문에 냉각 적용이 강한데 암세포는 열섬 효과, 한여름에 도시의 열섬 효과처럼 열이 트랩이 돼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이 올라가서 한 42, 3도가 되면 암세포가 급격하게 잠이라는 거죠. 괴사하고. 요런 이제 기전을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요런 논문에서 예전에. 그래서 요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보시면 종양 조직에 열을 가한다. 종양세포는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육층이 없다. 그 혈관에. 그래서 열 트랩에 의해서 암세포는 급격하게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서 죽는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고지파 온열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화학요법이나 아니면 방사선요법은 G2기 세포가 분열할 경우에는 G1S, G2M기 요게 이제 세포 분열 주기거든요. 그래서 G1S, G2M기에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가끔은 요 G0기로 가서 숨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 있다가 살아남는 경우가 항암화학요법에 내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고지파 온열은 뭐냐 그러면 G0기나 S기에 있는 이 세포들을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효과가 좋은 G2기로 밀어넣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사선 항암 치료와 같이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요런 기에 있는 거를 G2기에 밀어넣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들이. 그래서 온열 치료를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와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증폭된다는 그 이론적인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암세포들을 여기로 밀어넣는다는 얘기죠. 온열로 해서. 그러니까 암세포가 민감하게 항암이나 방사선에 민감하게 만드는 여기로 밀어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이제 정상 온도가 36.5도로 보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NK세포 이게 활성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30%씩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암 투여 전에 예를 들어서 온열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후에 이제 만약에 그 고지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세포막에, 암세포막에 센시티비티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효과가 증폭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하고 병행했을 때, 요렇게 보시면 단독으로 했을 때 살아남는 종양세포가 그래프가 이건데, 방사선을 하고 아까 그거하고 좀 다르죠. 항암 치료는 24시간 후에 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방사선을 하고 열치료를 했을 때, 열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을 했을 때 효과가 노란 것보다는 요 녹색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살아남는 암세포가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고지파 온열 치료 하시기 전에 그 앞에 기계가 있거든요. 고압산소 치료기. 그거를 하시고 하시면 효과가 좋다고 항상 권해드리는데요. 여기도 이론적인 그게 있거든요. 산소가 방사선 치료 할 때도 산소가 없을 때보다는 산소가 있을 때 효과가 3배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 하시기 전에도 고지파 온열 치료 하시기 전에 고압산소 치료 한 30분 하시고 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보안의학 그런 요법과 같이 해도 효과가 증폭된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C, 우리가 이제 하는 셀레늄 좀 이따가 나올 건데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이런 효과를 고압산소,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리가 아는 그 기계 단독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고주파 온열 기계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 요거 숫자를 한 번씩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면요. 일본은 8메가를 사용했거든요. 요 기계가 국내에 세대 들어오고 도매상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계가 12억에 나왔었습니다. 이 기계가. 이게 기계가 엄청 크거든요. 전극이 두 개 있죠. 요렇게. CT나 MRI처럼 사람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기계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8메가를 사용했다는 거, 일본에서.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BSD 2000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장비인데, 안테나 방식, 60에서 120Hz고, 요거는, 요게 보시면 사람이 요 올라가 있는 해먹 같은 거거든요. 해먹이 요 공중에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군데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요것도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정도. 기계는 한 9억.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좀 불편하거든요. 여기 해먹이 올라가면 공중에 사람이 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 파장이 여기 있잖아요. 60에서 120.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 독일제 기계보다 요게 사실은 먼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코스미아. 헝가리 장비로 나왔는데, 문제는 요거는 바닥에 물침대로 되어 있고, 위에 전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헤르츠는 똑같이 쓰죠. 13.56MHz. 이 중국에서도 이걸 만들었습니다. 13.56MHz인데 이 기계는 실제 사진으로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국산에서도 이제 레미션이라든지 학회 같은 데 가면 요 기계가 많이 나오고요. 헤르츠도 제가 알기로는 같은 메가헤르츠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기계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진으로 본 적이 있고, 요게 이제 위에 있는 셀시우스 독일제인데, 이거는 전극이 두 개 있습니다. 아래 위로. 그리고 13.56MHz를 사용하고 있고, 전극의 크기가 다릅니다. 요게 150mm짜리고 이게 250mm짜리고. 일반적으로 복부나 이제 아래쪽에 흉부나 복부, 골반 쪽에 쓸 때는 이 큰 거를 사용하고, 두경부 암일 때는 작은 걸 쓰죠. 요것도 갈아 넣게 돼 있거든요. 복부나 이제 하체, 신체를 할 때는 큰 거를 여기다 넣고, 두경부를 할 때 작은 걸로 여기 갈아 넣고, 요 타일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요걸 위치로 옮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거랑 딱 교체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기계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태리에서도 요거 만드는 건데, 여기 조금 일찍 만들었죠. 그런 기계고, 요걸 보시면 돼요. 13.56MHz.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왜 13.56MHz를 많이 사용했냐. 여기 보시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를 분류를 해놨거든요. 셀시우스하고 요 기계가, 온코스미아가 같은 걸 사용하고, 일제가 조금 더 낮죠. 일본산 기계가. BSD 2000은 아주 높습니다, 이게. 메가헤르츠가. 이 고주파 온열 기계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온코스미아 나오는 곡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게 한번 여기 실어놔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13.56MHz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정상세포를 통과하고 암세포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높아서 13.56MHz를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파수가 아주 높으면 들어가는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모식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표면에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치료 있잖아요. 숯을 만든 숯가마. 가끔은 이제 저쪽 강동 저쪽, 강원도 저쪽에 가다 보면 숯가마를 여러 개 두고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원적외선 파장이라고 해서 주파수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부만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보면. 주파수가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일 때는 통과 깊이가 깊다는 얘기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메가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아주 얕게, 피부에 얕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런 계산 방법을 해서 13.56MHz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13.56MHz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를 말하는 거죠. 거의 20cm까지 들어가거든요. 13.56MHz일 때. 그러면 들어가는 깊이뿐만이 아니고 에너지까지도 또 계산을 해놨거든요. 이온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 13.56MHz 때 가장 깊이 에너지가 들어가고 깊이도 깊구나. 요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작년에 삼성의료원에서 똑같은 여기 셀시우스 기계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삼성의료원 방사선과에서. 그래서 뭐 관해율 요런 게 뭐 효과가 좋았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뭐 광주 보건대하고 이제 남부대학교 방사선과에서도 요런 같은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이 나왔다는 걸 나온 거고. 요 가지고 조금 속도를 내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슬토는 우리말로 요게 겨우살이거든요. 뭐 사이모신 알파는 요게 자닥신이라기도 하고 헬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약물로 들어와 있고 저희 병원에 사이원주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분은 똑같습니다. 성분은. 왜냐면 같은 회사에서 병행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면역하고 관련된 거니까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슬토는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담당하고 사이모신 알파는 세포성 면역. 세포성 면역은 T세포가 담당한다. 요거만 기억하면 요거는 끝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겨우살이라 그러는데 암노바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겨우살이라 그러는데 쭉 보시면 요거는 기생하는 나무에 따라서 이렇게 A, P, Q, M. 요게 이제 학명의 앞자만 따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요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산에서 따가지고 직접 채서 삶아버리면 유효 성분이 파괴된다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사이모신 알파인데 요거는 아주 이제 논문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논문이 많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헬퍼 세포하고 스프레스 세포가 이거 전부 다 T세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T림파구를 활성시키는 흉선제제.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다시 면역학,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보면, 이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기억도 안 되실 거고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세포성 면역은 우리 몸의 T림파구가 담당하고, 체액성 면역은 우리 몸의 B세포가 담당한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횡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리는 우리 몸의 면역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면역학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면역학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이렇게 가서 B 림파구가 담당을 하고 세포성 면역은 T세포가 담당을 하는데 요게 중간에 한 계단이 건너가거든요. 수지장세포 또는 NK세포가 요런 게 들어오면 항원 제시세포라고 해서 건네줘야 되거든요. T세포한테. 여기 좀 있으면 좀 다음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요게 보통 이제 항체. B세포에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모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거는 실제로 전자현미경. 그래서 B세포가 아주 작동을 잘할 때는 타겟에다가 분당 2,000발을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칸포가 분당 몇 발 나가는지 찾아봤거든요. 3,000발이라고 그러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당 이걸 한 2,000발씩 맞으면 인간한 세포는 다 손상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조금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겨우살이에 대한 내용인데, 요 책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겨우살이 얘기가 나와서 여기 제가 이제 인용을 했고요. 요 포프라는 분이 생체 광자 방출, 그래서 여기 380 나노미터. 그래서 화학물질, 인체에 유해한 벤조피렌 알파
벤조피렌, 무해한 벤조피렌 베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모든 이제 화학 물질에도 유독 발암 물질 이 특정 파장의 비트의 파장에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파장을 해독시키는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광해어복이라고 이 사람은 이름을 짓고 물질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비독성 물질을 다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물질은 종양세포에서 방출되는 광량자의 양을 도로 증가시켜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데 딱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게 겨우살이였다. 이 겨우살이는 종양세포의 광자 방출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이제 책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써놨거든요. 포프는 이제 요런 암 환자분한테 겨우살이와 고식물 추출물을 가지고 해서 담당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1년 후 정상 반응이라고 정상 반응, 생체 기능이 회복했다. 요건 엉뚱한 책에 있는 걸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 옮겼거든요. 근데 이 암노바나 그 헬릭소 회사에서는 요 책 내용을 아직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만 이걸 알면 분명히 자기들 광고에 써먹었을 텐데.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서 2014년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미슬토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연구를 했는데, 큰 부작용 없이, 이면 시스템, 그 면역 시스템을 증가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뭐 루돌프 슈타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유럽에서는 뭐 400개 이상의 암치료 병원에서 실제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병원의 체제가 이제 유럽식이 아니고 미국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치료가 전부 다 국가 암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보험으로만 커버가 되는. 그 미슬토는 이건 뭐 다 하시는 거고요. 유럽 같은 데서는 90년간 오랫동안 항암 치료에 사용됐고, 실제로 지금 독일 암 환자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이 항암 미슬토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많은 연구가 있고, 뭐 렉틴이나 비스코톡신 이런 이제 미슬토의 이제 그저 성분들이 요런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돼 있고, 뭐 다당류 같은 경우는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예전에 다당류가 이 미슬토 말고 그 한번 나온 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왔다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슬토는 베타인을 분비하는데 자극을 줘서 통증 감소, 뭐 삶의 질까지도 향상시킨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 요거는 그림으로 다시 요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免疫적 반응 결과가 뭐 IL-6, 인터루킨-6하고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게 그 대조군하고 비교군하고 어떻게 됐을까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뭐 확실하게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났다는 거고. 근데 가끔은 미슬토 이거 맞고 이제 조금 온도가 몸에 열감이 나고 좀 으슬으슬하고, 그게 체온을 재보면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미슬토 자체가 약간 체온 상승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38.3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몰라도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이 1도만 올라가도免疫力한 이 정도 강해진다는 얘기죠. 1도가 떨어지면 30% NK세포의 활성도가 한 30% 정도 감소되고, 그래서 미슬토를 이렇게 주사를 줬더니만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 37점, 한 5, 6도씩. 그래서 이런 효과가 면역력에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가끔은 이제 열 올라간다고 내가 암도 받고 열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은 뭐냐 그러면 세포끼리 아니면 면역세포들끼리 주고받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B세포 단독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또는 T세포 단독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간단한 그림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따가 그림이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사이모신 알파. 사이모신 알파인데, 그 사실은 그 B세포의 이름을 왜 B세포라고 지었냐 그러면 골수에서 나온다고 해서 골수가 본매로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글자를 BONE, B자를 따서 B세포라 그러고요. T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흉선이 사이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호르몬의 이름도 사이모신 알파라고 지을 정도고, 흉선에서 유래하는 그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한 이유가 사이무스의 T를 따서 T세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요 T세포도 골수에서 유래를 한 거죠. 골수에서 유래를 했는데 흉선에서 가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T세포가 골수에서 B세포로, 원시 T세포로가 이제 흉선에서 가서 훈련을 받을 때 한 1% 정도만 살아남거든요. 나머지 99%는 없애버리거든요. 훈련 과정 중에. 그래서 정예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의 혈액의 T세포는. 그래서 요 사이모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흉선에서 T세포를 훈련시키는 그 흉선에서 분리해내서 그 물질을 연구해 보니까 요렇게 아미노산 28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요런 물질이 나오더라 해서 흉선에서 나온 물질이라고 해서 사이모신 알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요게 이제 우리 혈액의 농도를 조사해 보니까 cc당 한 1나노그램 정도가 이게 쭉 돌아간다고 이제 그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기 때는 이 흉선이 사실 흉선이 여기 있거든요, 가슴. 아기 때는 이게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 대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0대가 최고로 가장 피크인 걸로 되어 있고, 30대, 40대가 지나면 이 우리 몸의 흉선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지방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흉선의 역할은 그 다음에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 몸의 비장이나 간에서 그 역할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이제 간에서 그 역할을 받아서 잘 시행되면 좋은데, 간도 하는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암이 없는데, 왜냐하면 T세포 같은 이런 면역세포가 이 흉선에서 활성화돼서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연세가 30대, 40대, 50대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암이 생기는 이유가 이 흉선 자체가 기능이 퇴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설명도 많거든요. 그래서 흉선 자체가 면역 조절하는 장소고, 이 흉선에서는 T세포, 원시 T세포가 뭐 TH1 세포가 되기도 하고 T2 세포가 되기도 하고 뭐 TH3가 있는데, 보통은 T헬프 세포, 그러니까 세포 독성 T세포 또는 스프레스 T세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PC는 뭐 약자라 그러면 항원 제시세포,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해서 보통 요게 누가 담당하냐 그러면 수지상 세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면역 치료 아시죠? 혈액을 빼가지고 하는 그 치료가 수지상 세포를 정폭해가지고 다시 넣어준다는 거. 우리나라는 T세포를 정폭해서 넣어준다는 건데, 이제 뭐 회사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 바탕에 의해서 그런 치료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학적 특성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표현형 T세포의 마커를 발현을 유도한다. 이것도 보니까 NK세포도 유도하고, NK세포의 이제 다른 세균이나 그런 세포들의 용균 활성도를 올려주더라. 그런 거고, 이제 림프나 비림프 세포의 MHC 클래스 1의 발행을 증가시킨다 그러는데, 요게 뭐냐 그러면 요 일종의 내 몸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MHC 클래스 1이 요게 발현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암세포만 요게 꺼져 있거나 아예 이게 없거든요. MHC라는 걸 아예 꺼버리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림프나 또는 비림프의 MHC 클래스 1의 발현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시키라는 그 말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앞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세포성 면역,
T, 체액성 면역 B,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이제 복잡하게 면역학 책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원시 이제 골수에서 나오는 세포가 요렇게 돼서 바로 가면 B세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사이무스, 흉선에 가서 발달을 하게 되면 요런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T세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세포성 면역은 T세포, 체액성 면역은 B세포.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수지상 세포나 대시세포가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호중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중구, 호상구, 호용구, 탄핵구 이렇게 또 있는데, 요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암세포들하고 요거 단구는 빼고요. 왜냐면 수지상 세포가 나중에 단구가 성숙해서 수지상 세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빼고, 사실은 호중구나 호상구는 암세포 면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따로 이제 그 검사 결과지 보면 림포사이트라고 나오거든요. 림파구 따로 나오죠. 림파구 안에 NK 세포도 있고 NKT 세포도 있고 여기 감마델타 세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들을 없애거나 암세포들하고 싸우는 세포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단구는 나중에 자라가지고 수지상 세포가 되는 거고요. NK 세포도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셀레늄은 요게 이제 사실은 요게 미네랄이거든요. 요게 하는 역할이 이제 크게 사람 몸에 이제 해독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0가지 효소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효소를 만들 때 이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암세포가 활성산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고 수술을 하게 되면 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한 1000배에서 한 100만 배 정도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요거를 붙잡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독시켜주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고요. 요게 이제 예방용이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일 한 400에서 1000마이크로.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여기 소듐 셀레나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분이. 요거는 무기 셀레늄이거든요. 유기 셀레늄의 대표적인 거는 홈쇼핑에서 자주 나오는 거. 브라질 너트. 브라질 너트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브라질 너트에 들어있는 유기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려고 그러면 간에 가서 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분해가 될 때 분해율이 100%가 아니고요. 많이 돼봤자 한 30%. 그리고 이게 간에 가면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간에 수치를 올린다고 얘기한다고. 또 OTPT.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간암이나 이런 분들이 브라질 너트를 드시게 되면 간 수치를 도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홈쇼핑에서 항상 브라질 너트를 판매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에 2-3개 이상은 드시지 마시라고. 요즘은 가끔 그 말 빼먹고 팔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온성 그런 이온화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표적에 가서 바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정맥에 주입해도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pH도 체액하고 가장 비슷해서 아주 고용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앰플 한 개가 100마이크로거든요. 40개 정도의 고용량을 투여해도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작용이 빠르다는 얘기고, 항산화 효과, 이런 효소를 만들 때 구성 성분이 되고, 면역세포, NK세포 같은 것도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고, 콕스는 뭐냐 그러면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히 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암세포의 혈관 형성 억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는 걸로, 요거는 셀레늄 성분은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저게 실려 있거든요. 셀레늄 성분. 그래서 방사선 부작용이 경감됐다는 이런 논문이 있고요. 이제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화학
그 약물이 있는데 이게 백금계열이라서 아주 독성이 강하거든요. 요즘도 이제 흔히 쓰시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컨트롤군하고 이제 시스플라틴 단독을 쓰는 군하고 시스플라틴에 요 셀레나제를 같이 병행하는 군하고 이제 부작용 빈도를 조사했더니만 컨트롤 시스플라틴을 안 쓴 군보다는 도리어 부작용이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눌레빈 같은 거는 여기 이제 그 독성이 좀 강한데 정맥 염증을 잘 유발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거든요. 혈관염을 유발해서. 그래서 이걸 미리 투여를 하고 이 비눌레빈을 투여하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억제됐다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전립선 암세포도 성장 보면 이제 그 요게 농도에 따라서 소듐 셀레나테의 농도에 따라서 전립선 암세포의 생존 성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고, 그래서 종양 환자에게 뭐 요런 암세포 성장 억제 면역 기능 NK 세포가 100 이상, 그러니까 NK 세포 활성도라 검사라고 있는데 뭐 그 검사가 이제 100 이상 활성되더라는 얘기고요. 항암 방사선 부작용은 이건 당연히 줄여준다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가끔은 이제 요거 우리 병원에서도 NK 이 세포 활성도를 이게 이제 면역 세포 활성도라고 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정확하려고 그러면 기계 앞에서 혈액을 바로 뽑아서 바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은 검사 기계랑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산화하는 이 혈액 검사도 가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시는데요. 그것도 기계 앞에서 바로 뽑아서 바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동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기계 앞에서 바로 그 검사하는 게 정확도가 있다는 거고요. 방사선 치료 부작용도 이렇게 많이 줄여줬다는 거고, 특히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화상 입어서 나중에 그 자국이 남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섬유화라 그러거든요. 섬유화를 많이 줄여준다고 되어 있고, 가끔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여기 겨드랑이 림프샘을 많이 제거를 해버려서 이게 이제 겨드랑이 림프가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붓거든요. 그걸 림프 부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림프 부종에 요 셀레늄 성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배출시켜서 림프 부종 치료에도 이게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요게 이제 백혈구, 뭐 박테리아, 이게 뭐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봐서는 이게 그 대식세포, 마크로파지가 요거는 적혈구들이고요. 마크로파지가 박테리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현미경을 찍은 거를 누가 올려놨길래 제가 따로 한번 따가지고,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비타민C.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비타민C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암세포를 죽이고 살리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C는 그 기전 하나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작년에 2017년 6월 달에 연합뉴스에 요게 나와가지고 이제 가끔 입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걸 프린트해서 드리는데요. 영국의 요런 이제 교수팀이 여기 가장 흔한 항시에 이제 이 독시사이클린 저희 병원에도 있거든요. 먹는 걸로. 요런 항생제하고 비타민C를 같이 투여를 해봤더니만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없이 효과가 100배나 있다라는 게 작년 연합뉴스에 나와가지고 제가 요걸 프린트 해가지고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여기 비타민C는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제거든요. 아스콜베이트에서 요 수소 2개가 떨어져 나가서 디하이드로 아스콜베이트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프리라디칼이 주로 이제 O니까 물이 생성되고, 여기 이제 요거는 우리 몸에 이렇게 돼도 독성이 없는 물질이거든요. 아스콜베이트나 디하이드로 아스콜베이트는 우리 몸에는 독성이 없는 물질인데, 라디칼은 우리 몸에 굉장히 독성이 많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상세포를 암세포까지로 뭐 만드는 뭐 DNA를 파괴시키고 등등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환원시켜주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고농도 비타민C 주사를 맞춰드리고 달아가지고 요걸 맞춰드리는 게 요런
기전의 원리를 알면서 이거를 놔드리는 거지. 야, 그냥 뭐 그거 다른 데서 좋더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달아서 맞춰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이제 설명드리면요. 비타민 E도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비타민 E는 주로 세포막에 있거든요. 요거는 지용성. 비타민 C는 수용성이죠. 요게 이제 산화가 됐을 때 글루치온이 여기 환원을 시켜주고 비타민 E가 산화했을 때는 비타민 C가 요걸 환원시켜줍니다. 많은 역할을 하죠, 비타민 C는. 여기 보시면 이제 도파민으로부터 아드레날린을 만들거든요. 비타민 C가. 근데 아드레날린을 못 만들면 깔아져요, 사람이. 활력이 없고. 이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요. 너무 적으면 혈압도 떨어지고 약간 사람이 매기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고 세포호흡,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도 합성하는 이런 대사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 항산화제이면서 산화제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면역 시스템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엘칸이라는 요 성분이 있거든요. 약도 나오거든요.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쓰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비만 클리닉을 했을 때 비만 환자들한테도 요걸 많이 처방을 했거든요.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을 이동시키는 셔틀 역할을 합니다. 엘칸을 생성할 때도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 지방산이 들어가서 베타 옥시데이션이 되면서 지방산이 대사가 되는 그 과정에 엘칸이 필요한데 엘칸도 비타민C가 생성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또 역할은 뭐냐면 T림파구, 식세포, 백혈구 여러 개 나오는데 예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세포보다 백혈구에는 비타민C가 한 100배 이상 빨아들이거든요. 백혈구가 비타민C를.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백혈구 자체가 이제 주변에 다른 데 가서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산화 물질이 라디칼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니까 백혈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100배 정도 빨아들인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콜라겐, 이건 아시죠? 계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에 비타민C를 먹는데 일반적인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용량은 60에서 한 80ml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10g, 거의 1000배 이상 용량까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체중에 따라서 60에서 70g까지 맞춰드리니까 굉장히 고농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의 종류가, 콜라겐의 종류가 28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몸의 단백질 3분의 1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있으면 그림이 하나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타이로신 대사에 관여하는데, 이 타이로신이 없으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피부암에 잘 걸린다고 되어 있고, 장에서 철분 흡수, 비타민C를 자주 드시거나 자주 마시면 철분이 흡수가 이게 잘 돼가지고 헤모글로빈이 회복된다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담주 생성, 당연히 뼈 생성을 하겠죠. 콜라겐 생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항암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성구, 백혈구 안에 중성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에서는 고농도 비타민C를 한 2, 3일 주사를 마친 후에 회복기가 되면 다시 항암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백내장 예방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 포유동물의 안구에, 특히 렌즈 부분에 비타민C가 아주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백내장이 걸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항산화 효소가 부족해서 걸린다는 그런 게 있어서 비타민C를 보조적으로 많이 투여를 하면 백내장도 예방되고 심장관상동맥 이 질환도 당연히 떨어뜨려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엽산 형성, 엽산은 이제 적혈구 생성이 필요한데 이런 데도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그 그림을 그래서 사실은 요게 조금 그림이죠. 근데 사실은 하이드록시 프롤린하고 하이드록시 라이신하고
두 가지 아미노산이 하이드록시가 돼서 나머지 한 18개의 아미노산이 세 가닥이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합쳐져서 요게 만들어질 때,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다가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전자를 뿌려주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강하게 꼬이는 거죠. 이 세 가닥이 새끼처럼 강하게 꼬여가지고 이 강한 결체 조직이 된다는 요게 이제 그 그림이 콜라겐 생성되는 요 그림이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콜라겐이 이렇게 많은 역할, 눈, 치아, 혈액, 뼈에 20% 콜라겐, 피부 70%, 관절 50%, 근육 80%, 모발, 당연히 내장, 그리고 관략근.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할머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뭐 요실금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략근의 80%가 콜라겐. 물론 콜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타민C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효소로서. 힘줄의 80%도 콜라겐. 손발톱, 당연히 케라틴인데 케라틴 콜라겐의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우리 몸에 콜라겐이 많이 이제 그 구조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콜라겐 타입을 다시 한번 28가지 타입이 이렇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콜라겐이 간단한 구조가 아니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피부에 들어가는 거하고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여기 근육에 들어가는 거하고 요게 이제 타입이 조금씩 다른 건데 그 타입이 28가지 타입이나 있다는 얘기고요. 뭐 뇌도 여기 들어가죠. 브레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조에 이 콜라겐이 들어간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제가 요걸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그림 파일이라서 그 번역을 못 했는데요. 여기 아스코르빈산은 뭐냐 그러면 요거에서 동시에 이 스스로가 자기가 산화제이기도 하고 환원제로 쓰인다는 거를 전자를 하나 더 받기도 하고 전자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산화제나 환원제로 사용된다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C의 이제 산화 기전을 보면 요게 이제 특히 철이나 구리가 있을 때 이 카탈라제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이나 이런 구리 이온이 없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철이나 구리가 있을 때 요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 요 반응을 펜톤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요 반응을. 그래서 H2O2가 다시 철하고 만났을 때는 하이드록시 라디칼. 여기 좀 있으면 요게 왜 요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비타민C의 파라독스가 뭐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비타민C가 항상 얘는 산화 촉진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량이 적을 때는 순수하게 항산화 역할을 하지만 용량이 높을 때는 이 리독스 사이클로 들어가서 산화 촉진제와 항산화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특별하게.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비타민C가 암세포 살상 그 기전을 설명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산화 비타민C와 과산화수소수 형태로 암세포를 공격한다. 비타민C가 일단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암세포에서 일단 분비하는 산소와 자유라디칼을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산화 비타민C가 되고 요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의 포장 채널에서 암세포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서 요게 산화 과정에서 생긴 H2O2가 있죠. 요게 암세포 안에서 철을 만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돼서 요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상세포는 요 카탈레이제 효소가 충분해서 요거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지만 암세포에는 이게 부실하기 때문에 카탈레이제가 이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서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요 기전을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를 가장 먼저 설명하신 하병금 박사님도 요 기전을 가지고 암세포에 고농도 비타민C를 사용하는 그 기전으로 요걸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포도당이고요. 요건 비타민C인데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비타민C는
포장 채널로 해서 암세포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산화체이기도 하고 환원체이기도 해서 급격히 이제 전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암세포를 살상하는 그런 기전이 있다고. 요게 이제 그 미 국립 암연구소에서 그림으로 요걸 설명한 거거든요. 비타민C가 철과 만났을 때 과산화수소수가 되고, 과산화수소수가 다시 철과 요거와 만났을 때는 프리라디칼이 OH, 수산화 라디칼이 돼서 암세포 안에서 암세포를 직접 살상한다는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이나 이런 데서는 카탈리즈가 충분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들은 물과 산소로 바로 분해되어서 해가 없다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다시 나타낸 거거든요. H2O2가 이렇게 돼서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바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게 팬톤 반응에 의해서 요까지죠. 요걸 다시 하는 거는 카탈레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에서는 요 카탈레이즈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오단 클리닉에서 요걸 연구를 해봤거든요. 혈중 농도가 쭉 비타민 C의 농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C가 400mg cc당 일 때 암세포가 요게 이제 암세포의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각 여러 가지 암세포가 급격하게 사멸하더라는 얘기죠. 혈중 400mg일 때. 리오단 클리닉에서. 요 연구에 따라서 혈중 농도를 400만큼 올리자.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온 거거든요. 혈중 농도 400을 해서 체중에 따라서 요걸 계산해 놓은 표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kg 성인이면 요 빨간 선을 따라서 한 70kg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시작할 때 바로 70kg을 맞추지는 않고 보통 1357로 나가거든요. 첫날은 10g, 그 다음에 30g, 그 다음 50g, 70g인데 우리는 이제 아시아인은 거의 드문데 비타민C가 아까 이제 그 포도당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요게 가끔은 이제 그 적혈구를 용혈시키는 그런 G6Pd라는 효소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고 동양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0kg일 때 한 70g까지는 맞춰줘야 혈중 400mg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 표를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여기에서 온콜로지 여기 2008년도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내가 이 고농도 비타민C를 힘들어 맞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가서 CT하고 MRI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커졌다며 2달이나 맞았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농도 비타민C를 맞으면 고형암에서 시작해서 한 2, 4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커지더라는 얘기죠. 영상 검사상. 그리고 한 그 이후로 되니까 이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상.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부풀어 나서 터진다는 얘기죠. 이 치료 기간에. 그래서 가끔은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 한 치료제를 바꾸고 나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면 가끔은 암세포가 영상의학적 검사로 커졌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영상적으로는 가끔 이렇게 부풀어 나서 이게 튜머 스웰링이라고 암세포가 부풀어 났다가 확 줄어드는 게 있으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항암 치료일 때도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영상 검사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비타민 D에 이제 요거를 일본에서는 많이 여기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연구는 미국에서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서 비타민 D를 가지고 그 암 세포 정식을 이제 해보니까 75%가 억제되고 종양 크기도 한 50% 정도 감소되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비타민 D를 이제 그 항암 또는 이제 그 암 치료에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기전을 이렇게 여기도 마크로파지, 인터페론 감마, 여기도 T 세포가 나오죠. TH1 세포, 요런 게 TH2 세포, 요런 기전, 여기 1, 2, 5 요게 이제 활성화된 비타민 D3를 말하는 거고요. 요런 게 영향을 이렇게 미쳐서
대식 세포가 활성화를 받아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그 이제 그림이거든요. 간단하게 따라 붙이는데 이게 워낙 작은 그림이라서 좀 희미하게 나오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런 쪽에도 작용할 수 있지만 항암이나 암 치료에도 작용하는 그런 기전이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비타민 D는 비타민 D라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 D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간접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거나,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칼슘과 인의 흡수 증가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비타민 D의 이 성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유전자에 바로 가서 작용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자의 한 200가지 정도의 유전자를 직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비타민 D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호르몬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한 건데, 보시면 보통 한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정상인데 대부분 연령별로 보면 적게 나온 거죠. 부족하다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방한다는 이런 고찰이 있고요. 이런 한국에 있는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작년 3월 달에 헬스조선에 나온 건데, 한국인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요거 저번에 보여준 거고요. 요게 이제 디하이드로 콜레칼시페롤인데,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렇게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되려고 그러면 속옷만 입고,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햇빛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위도상 보면 우리나라가 햇빛이 부족한 그런 위도일 수밖에 없어서, 연구 결과에도 한국인의 한 93%가 이제 혈중 비타민 결핍으로 연구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요까지가 이제 급하게 온 거고요. 요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것도 어디서 빌려온 거거든요. 암환자 십계명이라고 해서. 예전에 보셨던 분은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설탕을 끊어라. 왜냐하면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한다. 그리고 포도당의 수용체가 14배 이상 암세포 표면에는 있다. 우유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유를 짜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하고 항생제 같은 걸 엄청 주사를 맞히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 자체가 암세포를 크게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우유가 안 나오고 식당에서 두유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류 자체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될 때 이 산성 물질이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채소류가 우리 몸에서는 알칼리화가 되고, 육류가 몸을 산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육류를 너무 과하게 안 드시는 게 좋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신선한 채소, 주스도 너무 단맛이 들면 안 되겠죠. 과일에는 과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된 식사는 우리 몸을 알칼리화로 만드니까 좋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특히 암에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카페인 자체가 몸을 탈수를 시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육류 자체가 이거는 단백질이 어류 단백질이나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이게 되게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사실도 길고.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효소 이것도 단백질이거든요. 소화효소가 이제 암세포 이론 중에 영양막 세포 이론이 있는데, 이 암세포의 표면을 이런 우리 몸에 불필요한 단백질이 싸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이제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가서 그거를 녹여버려가지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고기를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육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암세포를 껍질을 파괴시킬 그럴 효소의 여분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영양막 세포 이론이고요. 여기 나오는데요. 암세포는 단단한 단백질로 덮여 있어서 이거를 너무 우리 몸 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이건 같은 얘기고요. 그 일부의 이제 보조 영양제는
우리 몸의 NK세포, 암세포를 파괴할수록 해주니까 가려서, 특히 뭐 오메가3 같은 거는 좀 찾아서 가려서 드시는 게 그것도 신선한 거. 이건 디펙 초프라가 얘기한 거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산소. 그리고 뭐 고압산소 치료도 좀 이용해 주셔도 좋고, 운동도 이제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면 거기 또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소요법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뭐 아주 좋은 방법이라니까, 뭐 날씨 좋은 날, 미세먼지가 안 날리는 그런 날은 산에 올라가셔서 좋은 산소도 마시고, 나무들이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좋은 나무 호르몬. 그것도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급하게 왔는데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오늘 좀 급하게. 그래서 요게 이제 암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공통되는 그런 치료 방법들입니다. 질문 혹시?